부와 줄거리. 아이란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위안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난다. 고향을 향하는 기차 안에서 위안은 조국의 열악한 상태를 목도하게 되고 아버지는 예전의 왕후 장군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왕월의 아내는 비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후는 위안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그리고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왕월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백부 왕월에게 이러한 내막과 부채 액수를 전해 듣고 위안은 자신의 인생이 저당 잡혔다고 생각한다. 그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다른 청년이었다면 지금은 새 시대라고 하면서 속박을 거부하고 혈연관계마저 끊고 집을 뛰쳐나갈 일이었지만 위안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도 남들처럼 속박을 벗어던지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다. 어두침침한 낡은 방에 앉아 피를 나눈 두 부자를 바라보고 있던 위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은 내가 진 빚이 아니오 하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위안은 그럴 수 없었다. 맹 같으면 자기의 이념을 내세웠을 것이고 생이라면 웃으면서 그 속박을 받아들이는 채 하다가는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 것이다. 위안은 그들과는 달랐다.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해 자기에게 쓰여진 굴레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로선 별 도리가 없었을 것이기에 아버지를 탓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위안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온 햇볕이 마룻바닥에 이룬 네모진 모양을 쳐다보고 있었다. 사방은 고요한데 정원의 대나무에서 작은 맷새들만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윽고 위안은 침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큰아버지의 투자 대상이었군요. 큰아버지의 노후와 사촌들의 생활을 위해서 저의 미래를 바쳐야 한다는 거죠. 노인은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손수 차를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런 다음 앙상한 손으로 입가를 한번 쓰다듬고 말했다. 그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다. 모두 해야만 하는 일이다. 너도 자식이 태어나면 그렇게 될 게다. 천만에요. 전 그러지 않겠어요. 위안은 매몰차게 대답했다. 여태까지 그는 자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방금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문득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도 장차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인이 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어떤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도 안 되었다. 가족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갑자기 모든 혈족을 원망했다. 백부들도 사촌들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도 원망스러웠다. 그의 아버지 왕후 장군은 부하들을 둘러보고 몹시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노인은 차를 마시며 아들이 하는 얘기면 무엇이든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안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급히 일어서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위안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서 소년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혼자 울었다. 그러나 오래 울지는 못했다. 왕후가 위안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방금 자리를 뜬 것을 알고 뒤따라온 것이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위안의 침대로 다가왔지만 위안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두 팔로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있었다. 늙은 왕후 장군은 곁에 앉아서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달래듯이 말했다. 위안, 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라. 난 아직 늙지 않았어. 그동안 너무 게을렀지. 내 한 번 군대를 모아서 싸우련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그 비적 두목이 받는 세금을 되찾겠다. 전에도 무찌른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나와 같이 여기서 살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 내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도 해야 하고 전엔 내가 잘못 생각했지만 이제 나도 구식이 아니다. 위안, 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지를 잘 안단 말이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울고 있던 위안에게 왕후의 말은 용기를 불어넣기에 적절했다. 위안은 고개를 돌리고 맹렬한 어조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다시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안은 전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외치려던 참이었다. 아버지에게 늘 버릇처럼 하던 말이어서 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슬픔이 복받치는 와중에도 그 말만은 참았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 조금 전만 해도 장차 자신의 아들은 구속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물론 그도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다. 위안은 입속에서 맴도는 말을 참고 느린 어조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네, 언젠가는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해야죠. 아들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자 왕후는 즐거움을 못 이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야지.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렴. 그래야 중매쟁이를 보낼 게 아니냐.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도 알리고. 그런데 말이다. 이런 고장에 내 아들의 아내감이 있을지 몰라. 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위안은 여태까지 자신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중매는 필요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으나 그의 마음은 벌써 다른 데가 있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매쟁이가 필요 없어요. 청혼할 여자가 있으면 제가 직접 하죠. 이번에는 왕후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위안, 직접 말을 붙일 수 있는 여자치고 점잖은 여자가 있다더냐. 그런 여자를 경계하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지. 그래, 좋은 신부감을 골랐느냐. 위안은 빙그레 웃었다. 이 순간 그는 빚과 전쟁과 그 밖의 온갖 근심을 잊었다. 그의 갈라진 마음이 벼랑간 하나의 뚜렷한 길로 합쳐졌다. 그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이었다. 그에게는 안심하고 속을 털어놓을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이 늙은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그가 이미 자기네들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점에서 이방인과 다름없었다. 그는 새 시대에 속하는 여자를 알고 있었다. 위안에게는 아직도 구세대에 속하는 낡은 뿌리가 남아 있었으나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서 그가 필연적으로 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새 시대로 옮겨 심을 힘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너무나 뚜렷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할 정도였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몽롱하게 보였다. 그녀만이, 오직 메이링만이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또 그가 할 바를 일러줄 것이라 생각했다. 가사는 물론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잘하는 여자이므로 그가 할 일에 대해서도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기쁨에 넘쳐 말했다. 좋은 신부감을 골랐느냐고요? 네, 좋은 여자를 골랐습니다. 그는 전에 없던 조바심마저 느꼈다. 더 의심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다. 그는 당장 항구 도시에 있는 집으로 가서 메이링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위안은 아무리 성급히 굴어도 그달 안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위안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왕후는 상심하고 풀이 죽었다. 그래서 위안은 항구 도시에 갈 일이 생겼다고 말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친어머니를 만나는 게 자식의 도리였다. 그의 친어머니는 위안을 찾아 시골의 토벽집에 갔을 때부터 농촌 생활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 딸을 출가시킨 뒤에도 자신이 처녀 시절을 보낸 농촌에 자주 찾아갔다. 그곳에는 큰오빠가 살고 있어서 언제나 그녀를 기꺼이 맞아주었다. 갈 때마다 은전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이다. 또 그녀의 올케는 시누이가 군벌 장군의 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마을의 다른 아낙네들에게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안이 돌아왔을 때도 친어머니는 시골에 가 있었는데 왕후 장군의 신복 언청이가 토벽집에 찾아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 이틀 지체했다. 위안은 어머니를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결혼할 여자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 아니 이미 구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안은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백보와 사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아버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메이링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느긋해진 위안은 왕월에게도 정중한 태도로 대했다.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다. 메이링은 빚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알려줄 거야.
이제 화낼 말은 하지 말아야지. 적어도 매일인가 의논해 볼 때까지는. 그래서 백부와 작별할 때는 침착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빚은 꼭 갚을 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더 빌려주지는 마십시오. 이달이 지나면 우선 좋은 일자리를 구해봐야겠어요. 사촌들 문제는 그때 가서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후는 힘찬 어조로 맞장구 쳤다. 아무렴, 다 갚을 수 있어요. 형님, 내가 전쟁으로 해결 못하면 내 아들이 높은 벼슬을 해서 해결할 테니까요. 내 아들은 외국 유학까지 하고 배운 게 많으니까 틀림없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지요.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왕을은 쉽게 동의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 아들에게 일렀다. 내가 쓴 종이를 위안에게 줘라. 그러자 아들은 소매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위안에게 주면서 낮은 소리로 재빠르게 말했다. 이건 총 액수를 적은 거야. 정확히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적어두었지. 내가 가지고 있어. 위안은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정색을 하고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그들을 떠나보냈다. 위안은 전처럼 마음이 괴롭지 않았다. 왕을 부자에게 예의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버린 후에는 저녁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가 전승담을 늘어놓는 것이 듣기는 싫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수없이 전쟁을 하며 일생을 보낸 아버지를 생각해서 흥미롭게 듣는 채 했다. 왕후는 말을 하면서 눈을 내리깔고 엉성한 수염을 쓰다듬곤 했다. 말하는 동안 두 눈은 점차 광채를 띠었다. 왕후는 자기가 참으로 영예로운 일생을 보낸 것처럼 이야기했다. 옛날 일들을 회상하며 호령하기도 하고 눈썹을 치켜 세우고 무서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위안은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왕후가 일찍이 장검으로 표범 장군을 죽이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 손을 내저으면서 호령하는 흉내를 냈을 때 위안은 이런 아버지를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아버지와 함께 지낸 마지막 며칠은 그리 지루하지는 않았다. 갑자기 메이링이 떠오른 후에는 그녀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때로는 날짜가 지체되는 것이 즐겁기까지 해서 왕후의 이야기에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아이란의 결혼식에서 신부보다 메이링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그때는 왜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가 하고 의아해했다. 그녀가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한여를 요령 있게 부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수십 번 그런 감정을 느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 와서 외로움을 느끼며 혼자 울기 전까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위안은 달콤한 꿈에 젖어 늙은 아버지의 회고담을 여러 번 들었다. 마음속에 싹트는 사랑의 씨앗이 없었다면 그런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꿈속에서 듣고 있었으므로 과거의 전쟁 이야기인지 앞으로 벌이고자 하는 전쟁 이야기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왕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형님이 내게 주신 그 곰부 아들에게서 들어오는 약간의 돈이 있어. 하지만 그놈은 장군감이 못돼. 난 그놈이 그리 미덥지 않아. 늘 웃기만 하는 게으른 놈이야. 광대로 태어나서 광대로 죽을 놈이란 말이다. 그놈은 내 부관인데도 돈도 몇 푼 보내주지 않아.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거기에 가보질 못했다. 봄에는 가봐야지. 봄에는 전쟁을 시작할 거니까. 그놈은 적이라면 무섭게 달려들 놈이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까지 덤빌 놈이지. 이따금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하며 앉아서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다. 메이링에게라면 이런 집을 보이는 것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것은 그들의 일부이고 이 나라는 그들의 조국이 아닌가. 그녀에게라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 듯했다. 우리 아버지는 늙고 어리석은 군벌 장군이야.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 아버지는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셔. 그렇다. 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녀는 그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녀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고민이 사라지리라. 옛날 할아버지 왕릉의 토벽집에서 며칠 동안 자유롭고 호젓하게 지냈던 시간을 되찾게 되리라.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는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이고 소박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위안은 메이링에게 그의 욕구를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메이링이 그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친어머니가 왔을 때 위안은 어머니에게 의논할 말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편한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건강했지만 평범한 시골 여인이 되어 있었다. 늙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여 위안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내 아들이라고. 키가 후리후리하고 양복을 입은 위안이 어머니의 눈에는 이게 정말 아들인가 싶은 것처럼 저고리와 검정 무명치마를 입은 늙은 부인 역시 위안의 눈에는 생소하게 보여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어머니란 말인가. 아무래도 혈육 같지 않군. 그러나 그것은 괴로움이나 부끄러운 감정은 아니었다. 그가 만약 메리를 사랑했다면 그녀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메이링이라면 주저없이 이분이 내 어머니예요 하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다는 것을 조금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었다. 메리에게는 다소 부끄러움을 느꼈을 테지만 메이링에게는 마음속을 다 드러내 보여도 부끄러울 게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 어머니를 보자 조바심은 나면서도 마음은 평온했다. 그래서 며칠 후 어머니에게 이렇게 터놓았다. 전 약혼했어요. 아니, 약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골랐지요. 어머니는 온화하게 말했다. 그래. 아버지한테 들었다. 나도 알고 있는 처녀를 2~3명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버지는 내 의사에 맡기겠다고 하셨어. 너는 옛날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없었지. 내 아버지가 원체 불끈하는 성미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이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미에서 잘 벗어났지만 나는 끝까지 시달리고 있구나. 하지만 내 색시될 사람이 얌전하고 바느질이나 음식 솜씨가 좋고 이따금 나한테도 와주기만 하면 고맙겠는데. 하기야 새 시대다 뭐다 해서 젊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고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것도 싫어한다는 걸 난 잘 알고 있다만.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며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어 기뻐하는 듯했다. 보통 때처럼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다가 눈가턱을 약간 움직이더니 그만 눈앞에 아들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아니면 일부러 졸린 것처럼 꾸미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처럼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세계는 달랐다. 위안은 눈앞에 있는 그 노파가 자신의 혈육이라는 것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지금 그는 메이링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이었다. 이윽고 부모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위안은 이별이 쓰라리기라도 한 듯 애써 공손히 인사하고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이번에는 자신도 이상하리만큼 승객들에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나 행동이 나무랄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직 메이링만을 생각했다. 그는 메이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죄다 곱씹어 보았다. 먼저 메이링의 손이 나긋나긋하면서도 힘있어 보이던 것이 생각났다. 손바닥 부분이 좁고 손가락이 퍽 섬세했다는 것. 그러나 그녀의 손이 날래고도 야무진 것. 그녀의 몸은 날씬하면서도 강단이 있어 보였으며 연약해 보이는 흰 피부 속에 자리 잡은 골격은 힘이 있었다는 것들을 떠올렸다. 또 그녀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할 뿐 아니라 하녀에게도 존경을 받는다는 것. 아이라는 옷을 입을 때도 메이링에게 묻는다는 것. 그리고 메이링이 노부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한다는 것들을 생각했다. 메이링은 겨우 20살이지만 하는 것을 보면 10살 많은 여자보다도 낫지. 메이링에게는 이중의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점잖고 엄격한 면이 있었다. 그것은 구식 생활이 몸에 밴 노부인이나 왕따의 아내와 같이 나이든 여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위안이 존경하는 일면이었다. 또 한 가지 매력은 메이링이 남자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아이란에 못지않게 세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위안은 온통 메이링 생각뿐이라 기차가 벌판을 지나가고 도시를 지나쳐도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앉아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표정을 낱낱이 모아 한 폭의 소중한 그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지 고민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줄곧 그를 지켜보고 있는 메이링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아직 나이가 어렸던 것이다.
또한 그녀는 대담하고 선뜻 응할 여자는 아니었으며 온순하고 생각이 깊었다. 하지만 그는 메이링의 가늘프고 나긋나긋한 손, 약간 차가우면서도 다정해 보이는 오밀조밀한 그 손을 꼭 잡아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시간 후의 일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더구나 애정 문제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 기차 안에서는 자유자재였던 혀가 막상 그 시간이 되자 굳어버리고 만 것 같았다. 위안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집안은 고요했고 한여가 그를 맞았다. 너무나 조용하여 이상할 정도였다. 어디에 계시지? 한여에게 큰 소리로 물은 다음 위안은 다시 한번 조용하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한여가 대답했다. 다들 고아원에 가셨어요. 새로 들어온 아기가 아파서 보러 가셨는데 어쩌면 늦을 거라고 하셨어요. 위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렸다. 딴 생각을 해보려 했으나 그의 마음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가 품은 희망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여가 저녁 식사 시간을 알려와서 위안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다. 혀가 깔깔해서 음식 맛도 없었다. 수주일 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지연시키는 아픈 아기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식탁에서 일어서려 할 즈음 문이 열리며 노부인이 피곤하고 기운이 빠진 얼굴로 들어왔다. 메이링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조용하고 서글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위안을 보았으나 못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가 멀리 다녀온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듯이 위안에게 예사롭게 말을 건넸다. 아기가 죽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죽고 말았어요. 노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슬픈 듯이 말했다. 위안, 돌아왔구나. 난 그렇게 귀여운 갓난애는 처음 봤어. 낳은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를 문 밖에 버렸더구나. 비단으로 싼 것을 보면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야.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 생후 열흘 안에 어린 것을 데려가는 무서운 병이었지. 건강한 애들도 이 병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 걸 보았다. 그 병은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 메이링은 잠적거 앉아 듣고만 있었다. 입맛이 없는 모양이었다. 두 손을 식탁 위에서 맞잡고 있다가 성난 듯이 말했다. 전 그 병에 대해서 잘 알아요. 고칠 수도 있는 병인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녀의 성난 얼굴을 본 위안은 마음이 괴로웠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의 분노와 눈물은 그의 뜨거운 가슴을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게 만들었다. 그를 향해 활짝 열릴 거라고 기대했던 마음의 문이 그 눈물과 더불어 굳게 닫혀버린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는 오직 메이링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그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몇 주일 떠나 있는 동안 그녀는 그를 잊고 있었던 듯했다. 그는 묵묵히 앉아서 노부인이 아버지 왕후에 대해서 묻는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메이링이 노부인의 질문이나 그의 대답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비록 얼굴은 마주보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 눈에 가끔 눈물이 고이곤 했다. 그녀의 마음이 그와 동떨어져 있음을 느낀 위안은 그날 밤에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겠는가. 그는 밤새도록 토막난 꿈을 꾸었다. 이상한 사랑의 꿈들이었다. 그 사랑은 결코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그는 꿈에 시달리다 아침에 눈을 떴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고 하늘이 뿌옇게 흐린 날이었다. 위안이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는 것은 온통 회색뿐이었다. 뿌연 회색 하늘 아래 조용한 항구 도시도 사람들이 느릿느릿 걷고 있는 거리도 모두 회색이었다. 이 생기없는 분위기 속에서 그의 연정은 차차 그에게서 새어나갔고 언제 메이링에 관한 꿈을 꾸었던가 싶을 정도였다. 이런 기분에 사로잡힌 채 위안은 식탁에 앉아서 아침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었다. 그때 노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곧 위안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은근히 케어묻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에 싹튼 사랑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대신 아버지가 백부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노부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러면 왜 돈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고 내게 말씀 안 하셨을까?
그러면 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난 메이링을 위해 돈을 쓰는 게 큰 기쁨이었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나는 친정아버지한테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 아버지 대대로 물려오는 땅까지 팔아 그 돈을 안전한 외국은행에 넣어 내게 남겨주셨어. 내가 그 빚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그러나 위안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보겠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아 나가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받는 월급에서 빚을 갚아 나간다면 장차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할 일이 걱정되었다. 구식 습관을 쫓아 부모와 한 집에서 살고 며느리나 손자가 한솥밥을 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위안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현공서나 노모를 생각하니 그런 곳에서 메이링과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다. 둘이 오붓하게 살 아담한 집을 가질 것이다. 위안은 그들이 살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고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며 모든 곳이 깨끗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따로 분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위안은 노부인 앞이라는 것도 있고 황홀경에 빠졌다. 그 모습을 보고 노부인은 자상하게 물었다. 너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이 말에 위안은 가슴이 설렜다.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눈시울이 어떻게나 화끈거리는지 눈꺼풀 밑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갖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여자라고? 그 여자가 누구지? 노부인은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노부인이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위안이 대답했다. 메이링 말고 누구겠어요? 노부인은 몹시 놀랐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얘기였다. 노부인이 보기에 메이링은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메이링은 어느 추운 날 거리에서 주워다가 키운 아이였다. 노부인은 한참 동안 위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애는 아직 어린데다 계획이 많은 애란다. 더구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구나. 위안은 성급히 말했다. 아버진 이 문제에 간섭할 수 없어요. 구식 간섭에 얽매일 생각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선택하겠어요. 노부인은 조용히 위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란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해 있었고 다른 부모들한테 들어도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 늙은이는 되도록 참는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부인은 이렇게 물었다. 그래, 메이링의 뜻은 알아보았니? 그러자 위안은 어느새 용기를 잃고 구시대에 사랑하는 연인처럼 수줍어하면서 말했다. 아니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메이링은 항상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처녀들은 마음에 있는 남자를 보면 눈짓을 하거나 손을 스치거나 한다는데 메이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안 될 말이지. 메이링은 그런 애가 아니다. 노부인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낙담하여 앉아있던 위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노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메이링은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는 노부인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게 그가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진전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새 시대라 해도 당사자에게 불쑥 고백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그의 경우는 신식인 동시에 구식을 겸한 청혼 형식이 될 것이다. 게다가 아직 나이가 어린 메이링에게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 위안은 노부인에게 열의를 다해 말했다. 어머니, 저 대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메이링이 아직 어린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말하면 무척 놀랄지도 모르고요. 노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위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애가 좋다고 하고 내 아버지도 허락하신다면 내 좋을 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그 애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난 강요하는 건 딱 질색이다. 여자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건 말이야. 새 시대에서 딱 하나 좋은 것은 여자에게 강제 결혼을 시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야 물론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위안은 동의했다. 메이링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낙관했다. 처녀들은 나이가 들면 모두 결혼을 하게 마련이니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끝마쳤을 때 메이링이 들어왔다. 그녀는 감색 비단으로 만든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산뜻하고 성실해 보였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단발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귀 뒤로 넘기고 있었다. 아이라는 액세서리를 안 하면 옷을 벗은 것처럼 허전하다며 늘 귀걸이나 팔찌 같은 것을 했으나 메이링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 수수했다. 그녀의 표정은 늘 고요했고 두 눈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침착했다. 입술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 붉지 않았고 두 볼은 희고 매끈했다. 메이링의 얼굴은 혈색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맑은 황금빛을 띠고 있어 건강해 보였다. 살결은 곱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전날 그녀를 누르고 있던 고뇌가 지난밤의 잠으로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평온을 되찾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메이링이 식탁에 앉자 노부인은 희미한 미소를 띠고 얘기했다. 위안은 갑자기 만류하고 싶었다. 위안이 부끄러움 때문에 눈을 내리깔고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노부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메이링, 내게 물을 게 있다. 위안은 신식 청년이라 아내를 직접 고를 생각인데 마지막 단계에 그만 마음이 약해져 구식으로 돌아가 결국 내가 중매를 서게 됐단다. 위안이 청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바로 너란다.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니? 노부인이 이처럼 직설적으로 말하자 위안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가혹한 말일지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더구나 그런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처녀가 어디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메이링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조심스레 식탁에 내려놓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꼭 승낙을 해야만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 마음에 없으면 거절해도 좋아. 노부인이 대답했다. 메이링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럼 거절하겠어요.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얼굴에는 안도의 기쁨으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 우리 반 친구 중에도 결혼을 강요당해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랐던 거예요. 어머니, 제 뜻을 존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언제나 말수가 적고 참을성 많은 메이링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부인에게 구식절까지 했다. 그러자 노부인은 그녀를 일으켜 세운 다음 한쪽 팔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 노부인은 위안을 바라보았다. 위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울음을 참으려 꽉 담은 입술이 몹시 떨렸다. 노부인은 그를 가엾게 여기고 메이링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물었다. 메이링,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위안을 대하는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겠지. 메이링은 얼른 대답했다. 그럼요, 저의 오빠니까요. 전 오빠가 좋아요. 하지만 결혼은 안 돼요. 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전 학교를 마치고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저 자꾸 배우고 싶어요. 여자는 누구나 결혼을 하지만 전 결혼해서 집안일과 애들 뒤치다거리만 하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 결혼은 싫어요. 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메이링이 이렇게 말하자 노부인은 승리의 표정을 짓고 위안을 바라보았다. 위안은 두 여자가 공동으로 자기에게 대항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메이링도 이 길을 걸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싫다는 것은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남자로서 이러한 여성에 대해 분노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 여자들은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때가 되면 누구나 결혼을 하게 마련이지. 세상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여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가와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위안은 똑똑하다는 여자들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메이링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 눈이 그토록 침착하고 태연한 것을 보고 너무 냉정하다고 여겼다. 그는 성난 듯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노부인은 메이링을 위해 확실히 대답해 주었다. 메이링은 마음이 내킬 때까진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에는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보람있게 살아야 해. 그러니 위안, 내가 참아야 한다. 두 여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두 여자는 새로운 자유 속에서 그를 적대하는 표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 우울한 날 위안은 침대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다. 그는 거리를 방황했다. 마음은 또다시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고뇌에 쌓여 울고 또 울었다. 가슴이 아팠다. 불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 가슴이 이제는 너무 차가웠고 심장조차 제대로 고동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안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끝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며 인파에 밀고 밀리며 거리를 방황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진 곳에는 태산 같은 의무가 남아있었다. 그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혼자서 그 많은 빚을 갚아야 했고 늙은 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는 자기 의무를 다하리라고 다짐하면서도 이렇게 가혹한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온 도시를 헤매는 동안 날이 저물어갔고 모든 것에 염증을 느꼈다. 그는 이국적인 것이 싫었고 거리의 외국인들은 물론 자신이 입고 있는 외국제 양복조차도 증오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구식이 좋았다. 그는 심장의 고동이 멎은 듯한 가슴에 대고 성난 듯이 부르짖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고집쟁이로 만들고 자윤이 뭐니 떠들어대게 하고 그리하여 여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수녀 아니면 매춘부처럼 살게 된 것은 그 망할 놈의 서양 풍조 때문이야. 음탕했던 하숙집 딸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증오심이 끌어올랐고 언젠가 자신에게 키스를 했던 메리도 미웠다. 그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비난하게 되었다. 지나가는 외국 여자들을 증오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 외국풍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것에 물들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살아야지. 차라리 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지 몰라. 그 토벽집을 떠나지 않았던 것만 못해. 지난날 그에게 괭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늙은 농부가 생각났다. 외국인이나 서양 풍습에 젖지 않은 그 늙은 농부를 만나보고 중국 고유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즉시 전차를 타고 길을 재촉했다. 찻길이 없는 곳에서는 내려서 걸었다. 그는 한때 자기 손으로 괭이질을 하고 실을 뿌리던 대학 부속 농장의 한떼기 밭과 그때 알고 지냈던 농부의 집을 찾아 먼 거리를 걸었다. 그러나 땅거미가 지도로 그곳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눈에 익은 곳에 이르렀으나 그곳에는 곡식이 자라는 대신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수년 전 그 농부가 100년이 넘게 집안 대대로 살아온 땅이라고 자랑했던 그곳에 새로 들어선 건물은 명주실을 뽑아내는 공장이었다. 빨간 벽돌로 지은 공장은 마을 하나만큼이나 컸다. 지붕에 난 수많은 창문에 석양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위안이 서서 바라보고 있을 때 삐익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더니 남녀노소의 직공들이 느린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온종일 노동에 지쳐 있었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절망을 아는 채 밀려 나오고 있었다. 옷은 땀에 절었고 몸에서는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의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위안은 그 군중들 속에 늙은 농부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정신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농부의 토지를 삼켜버렸듯이 이 괴물은 그 농부까지도 삼켜버리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아침이면 오막살이에서 기어나와 밤이 되면 돌아가는 얼굴빛이 창백한 서민들이었다. 그 농부는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이다. 늙은 아내와 자식들, 부리던 늙은 황소를 데리고 다른 고장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물론 그랬을 거야. 위안은 그들이 어디선가 자신들의 삶을 억척스럽게 개척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안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그동안의 괴로움을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도 어떻게든 자신의 생활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4. 다음 날 위안의 장례를 결정지을 2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노부인이 아침 일찍 그에게 말했다. 위안, 이 집에서 한동안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내 마음을 아는 메이링이 매일 너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생각해 보렴. 위안은 어제의 분노가 채 가라앉지 않아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대답했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저도 매일같이 메이링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저를 싫다고 한 메이링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노여움에 차서 말을 했으나 끝에 가서는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의 분노를 되새기며 메이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의 본심은 메이링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비통할 뿐이었다. 그러나 노부인은 평소와 같이 온화한 모습으로 그를 대했으며 이제는 더 메이링을 두둔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관대하고 자상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노부인은 위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또 위안이 말을 얼버무리며 얼른 박공기에 시선을 돌리는 것도 알아챘다. 마침 메이링은 자리에 없었다. 노부인은 위안을 위로하며 말했다. 위안, 너한테는 첫사랑이니까 몹시 괴로울 게다. 너는 어쩌면 그리도 아버지를 닮았니? 아버지는 내 할머니를 닮았다고 하더라. 내 할머니는 침착하고 말이 없는 분이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한결같이 집착하는 성품이었다고 들었어. 아이라는 내 할아버지를 닮았고 내 큰아버지 말이 그앤 할아버지를 닮아 명랑한 눈매를 가졌다더라. 위안, 넌 한 가지 일에 집착하기엔 너무 젊어. 그러니 이곳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려무나. 아버지 빚도 갚고 젊은 사람들과 폭넓게 교제해보는 것도 좋겠지. 그리고 한두 해만 지나면 메이링도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잖아. 하지만 위안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완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메이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메이링은 절 싫어해요. 전 제가 바라던 이상형이 메이링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전 외국바람이 든 여자는 싫어요. 메이링은 내게 적합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신식과 구식을 적당히 겸한. 여기까지 말하고 위안은 밥을 한 입 가득 넣었으나 서러움이 복받쳐 삼킬 수가 없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보이기 싫어 억지로 참고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을 숨기진 못했다. 노부인은 아무 말 없이 위안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 문제는 좀 더 기다려보자.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기다리지 못할 까닭도 없고 또 갚아야 할 빚도 있지 않니? 너도 아들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무를 지켜야 해. 노부인은 낙심한 위안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효과는 곧 나타났다. 위안은 입안의 음식을 삼키고 나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신물이 나요. 저는 언제나 자식된 도리를 다해왔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엇으로 보답해 주셨죠? 저를 무식한 시골 여자에게 장가보내 영원히 얽어매려고 했잖아요. 그러고도 아버지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젠 또 빚으로 날 얽어놓았어요. 나는 옛날에 하던 일로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늙은 세대가 의무라고 일컫는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에 몸담겠어요. 꼭 하고 말 거예요. 아버지가 빚을 진 것은 아기가 없었다고 해도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결국 제게 큰 상처를 주었잖아요. 위안은 자신의 말이 도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왕후 장군은 그를 속박하긴 했으나 온갖 힘을 다해 돈을 긁어 모아 그를 감옥에서 빼내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 그는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노부인이 이 말을 꺼내면 정면으로 대들 작정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노부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새 수도로 가서 맹과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니? 노부인의 제안에 위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덮어두고 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바로 그날 우연히도 위안은 맹의 편지를 받았다. 껍봉을 뜯어 읽어보니 왜 아직까지 회답이 없느냐고 원망을 표하고는 성급한 필지로 이렇게 쓰고 있었다. 나는 어렵게 형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놓고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오래 붙잡아 두기가 어렵다는 것은 형도 아실 겁니다. 이런 좋은 자리라면 일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오늘 중으로 출발하십시오. 사흘 후엔 대학이 문을 열게 되므로 그땐 회답을 내고 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맹은 열을 올리고 나서 이렇게 끝맺었다. 새로운 수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대기하고 있고 또 도시의 면모가 새로워졌습니다. 옛날에 꼬불꼬불하던 길은 모두 새로 닦아 큰 길이 되었습니다. 형도 어서 와서 혁명가업에 동참하십시오.
열성적인 편지를 읽은 위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탁자 위에 던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좋아, 그럼 가지. 그는 당장 책이며 옷이며 서류 등을 챙기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점심때쯤 위안은 노부인에게 맹의 편지 얘기를 꺼낸 후 이렇게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만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요. 노부인도 순순히 찬성했으며 서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노부인은 평소처럼 온화한 태도였으나 이러한 일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듯했다.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노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노부인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했다. 아이란이 한 달 예정으로 베이징 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이미 보름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보름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했고 고아원에 감기가 유행하여 여러 명이 알아누웠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링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다. 메이링은 하루 종일 고아원에서 서양 의사가 하듯이 약물을 피 속에 주사하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오늘 밤에 떠날지도 모르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일러두었다. 만나고 가는 게 좋겠지. 위안은 사실 앞으로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메이링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만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단념하면서도 몰래 한 번만이라도 메이링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만나달라고 할 용기는 없었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면 다행이고 늦게 들어와서 만나지 못한다면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애정에 눈을 뜬 위안은 몇 번이나 짐을 꾸리던 손을 멈추고 침대에 몸을 던져 메이링이 자기를 거부한 일을 떠올리며 우울해하기도 하고 때로 혼자 울기도 했다. 자신이 잔인한 운명의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잊고 있던 일이 떠올랐다. 자신도 2번이나 여자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았던가.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속으로 부르짖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처럼 메이링도 날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내가 그녀들의 육체를 싫어했듯이 메이링 역시 그런 감정으로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얼른 생각을 바꾸었다. 그 경우는 달라. 그 어느 여자도 진실로 나를 사랑하진 않았어. 내가 메이링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 지금 내가 메이링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이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야. 그런 뒤 위안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내 사랑은 순결하고 고귀해. 나는 메이링에 손 한 번 잡을 엄두를 안 냈으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메이링도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능한 일이지. 그는 자기가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노부인의 말을 듣고 위안은 얼굴이 붉어졌고 되도록 메이링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떠나기 전에 그녀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달아났다. 하지만 그가 메이링을 피할 방법을 찾기도 전에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들어왔다. 위안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메이링이 식탁 앞에 앉자 노부인이 메이링에게 물었다. 일은 모두 끝마쳤니? 메이링은 그녀 특유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모두 끝냈어요. 그러나 몇 아이는 좀 늦었나 봐요. 기침이 심해요. 주사를 놨으니까 곧 차도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이었다. 어머니, 거위 새끼란 별명을 가진 6살짜리 아이가 있죠. 제가 주사기를 들고 갔더니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 난 기침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것 봐요. 또 기침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기침을 해댔어요. 메이링과 노부인은 소리내어 웃었고 위안도 따라서 조금 웃었다. 위안의 눈은 어느새 메이링을 향해 있었다. 그는 좀 부끄럽긴 했지만 한 번 그녀에게 향한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는 말없이 있었지만 침묵의 눈길은 그녀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희고 깨끗한 얼굴은 약간 빨개졌지만 조금도 당황한 빛을 보이지 않고 태연히 그의 눈길을 받으면서 전에 없이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위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치 묻는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이야기했다. 어쨌든 전 편지를 드리겠어요. 위안 오빠, 답장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는 그의 시선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갑자기 부끄러워하면서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붉은 빛이 남아 있었으나 의젓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노부인에게 용감하게 물었다. 그래도 괜찮죠, 어머니. 그러자 노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렴, 오누이끼리 주고받는 편지인데. 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 시대에 누가 말리겠니. 참 그렇군요. 메이링은 다행이라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위안을 바라보았다. 위안도 그녀를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는데 온종일 슬픔에 짓눌렸던 마음이 행복으로 활짝 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메이링에게라면 뭐든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여태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었던 위안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메이링에게 사랑을 느꼈다. 그날 밤 기차 안에서 위안은 생각했다. 만일 메이링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돼준다면 평생 사랑을 하지 않아도 좋아. 그는 좁은 침대에 누워 마음속이 우아한 상념들로 가득 차고 그런 상념들로 인해 속죄를 받는 것처럼 느꼈다. 지금까지 울적하게 가라앉았던 마음이 메이링의 한마디 말로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열차는 아침 햇볕에 선명히 빛나는 초록빛 산들을 지나 옛 성벽 아래를 2~3km쯤 기적을 울리며 속도를 늦추더니 잿빛 시멘트로 지은 커다란 외국식 새 건물 앞에 멈춰섰다. 차창 밖을 바라보던 위안은 그 잿빛벽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맹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의 긴 칼이며 혁대에 찬 권총, 노쇠 단추, 흰 장갑, 높이 솟은 광대뼈 등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곤충집에 손을 댄 병사들이 몇 명 나란히 서 있었다. 이 순간까지 위안은 한 사람의 평범한 승객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기차에서 내리자 한 장교가 그에게 경례를 했고 그것을 본 군중들은 곧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다른 승객들을 붙잡고 어깨에 맨 가방이나 보따리를 운반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던 남루한 짐꾼들이 위안에게 달려와 애걸하려고 했다. 그러나 짐꾼이 위안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맹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저리 비키지 못해. 그리고 부하들에게 날카롭게 명령했다. 가서 짐을 받아와. 맹은 위안의 손을 덥석 잡고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며 예전과 다름없이 성급하게 말했다. 영 안 오는 줄 알았지. 왜 편지도 안 했어. 됐어. 이제라도 왔으니까. 바쁘지만 않았으면 형이 귀국할 때 마중 갔을 텐데. 암튼 다행이야. 형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할 때지. 지금 중국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해. 맹은 한 역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소리쳤다. 지금 내 부하가 사촌형의 짐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하지만 겁이 많고 소심하며 새로 채용된 듯한 역부는 황송한 듯이 대꾸했다. 아편과 무기 혹은 반혁명 물건의 반입을 막기 위해 모든 짐을 검사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쇼. 그러자 맹은 화를 버럭 내면서 눈을 부릅뜨고 검은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무섭게 호통쳤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당 최고 간부의 제1부대장이야. 이분은 내 사촌 형님이란 말이다. 일반 여행자에 대한 하찮은 규칙으로 나를 모욕하려 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맹이 흰 장갑을 낀 손을 곤청에 가져다 대자 역부는 질겁하며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 뵙고 그만. 그때 맹의 부하들이 짐을 가지고 왔다. 맹은 위안의 짐에다 사인을 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군중들은 그들이 지나가게 길을 터주며 입을 딱 벌렸다. 거지들도 말없이 맹을 피하고 그가 지나갈 때까지 구걸을 하지 않았다. 이런 기세로 맹은 군중을 헤치고 나가 대기시켜둔 자동차로 위안을 안내했다. 병사 하나가 얼른 문을 닫자 맹은 위안을 먼저 타게 하고 뒤따라 올라탔다. 곧 문이 닫히고 병사들이 양옆에 서자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복잡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장대 양끝에 광주리를 매달고 손수 기른 야채를 담아 어깨에 메고 온 농부들이 있는가 하면 노새 등에 큰 쌀가마니를 싣고 흔들거리며 지나가는 상인들, 도시 사람들에게 팔려고 가까운 강에서 물을 퍼담은 물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일터로 가는 남녀들, 식당으로 아침을 먹으러 가는 남자들 등 제각기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로 거리는 붐볐다.
차를 운전하는 병사는 운전 솜씨가 좋은 데다 겁도 없었다. 그는 줄고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대며 군중들 사이로 차를 몰았다. 사람들은 물살이 갈라지듯 길 옆으로 비켜섰고 짐승이 다칠까봐 노새를 이리저리 급히 끌어당겼다. 아낙네들은 재빠르게 어린 것들을 옆으로 잡아 끌었다. 위안은 속으로 더러 겁이 났다. 그는 이 놀란 사람들 사이로 차를 너무 급히 몰지 못하도록 운전병에게 주의를 주길 바라면서 맹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맹은 익숙한 듯이 꼿꼿이 앉아 앞만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위안에게 손짓을 섞어가며 말했다. 이 길 봤어, 형. 1년 전만 해도 이 길은 겨우 폭이 넉 자여서 차가 다닌다는 건 생각도 못했지. 인력거나 가마가 제격이었어. 기껏 좋다는 길도 겨우 말 한 필이 끄는 작은 마차밖에 못 다녔지. 그런데 지금 이 길을 좀 보라고. 나도 보고 있어. 위안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넓고 훌륭한 길을 내다보았다. 길 양편에는 길을 만드느라 철거한 집과 상점들의 잔해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그 잔해 위로 새 건물들이 솟아올랐다. 또 급하게 지은 속성 건물이기는 했으나 외형은 서양식이었고 밝게 칠한 큼직한 창문들이 그럴듯하게 보였다. 세기를 가로질러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옛 성벽의 그림자였다. 옛날 그대로의 성벽이었고 그 아래 움푹 팬 곳에는 거적대기를 덮은 움막집이 줄지어 있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벌써 모두들 일어난 모양으로 아낙네들은 벽돌을 넉 잔쯤 갠 다음 그 위에 솥을 올려놓고 장작불을 지폈다.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배춧잎 같은 걸 삶으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는 듯 시꺼먼 발가숭이 몸뚱이로 뛰어다니고 사내들은 잠이 덜 깬 흐리멍텅한 얼굴들이었다. 인력거를 끌거나 쌍리를 나갈 모양이었다. 맹은 위안의 눈치를 살피고 민망한 듯 말했다. 내년까진 움막집들을 가차없이 철거할 거야.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야. 외국의 사절들이나 왕족들이 새로운 수도를 방문할 텐데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수치지 뭐야. 위안도 이런 움막집들을 없애야겠다는 데는 맹과 같은 생각이었다. 위안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는 없을까? 그러자 맹이 기운차게 대답했다. 물론 적당한 일자리를 줘야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거나. 그리고 그들은 여기까지 말한 맹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듯 얼굴색이 변하더니 격렬하게 소리쳤다.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실은 저들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모조리 쓸어버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 이따위 성벽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건이지. 활 대신 대포로 싸우는 세상에 이까지 성벽이 당해내겠어. 모두 헐어버리고 그 돌로 공장이나 학교를 세워야 해.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배울 곳을 말이야. 그런데 이 무식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라. 성벽을 헐지 못하게 진정도 하고 위협도 하고. 위안은 맹의 말을 끊고 물었다. 그런데 맹, 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는 그들이 억압을 받거나 경찰이나 외국인들한테 맞는 걸 보면 분개했잖아.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 맹은 위안에게 얼굴을 돌리며 재빨리 대답했다. 위안은 맹의 눈이 분노로 활활 타는 것을 보았다. 맹은 말을 이었다. 가령 외국인이 미천한 거지에게 손대는 걸 본다면 나는 전보다도 더 분개하고 칼이라도 뺄 거야. 이젠 외국인이 조금도 무섭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달았어. 과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들은 수가 너무 많아 가르친다는 것도 무리야. 그들에겐 아무런 희망도 걸 수 없어. 정말이지 흉년이 들든지 홍수나 전쟁이 터져서 그들을 싹 쓸어버려야 해. 그러나 아이들만은 남겨둬도 좋아. 혁명 정신이 투철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맹은 당당하게 말했다. 위안은 맹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수긍했다. 문득 지난날 외국인 선교사가 호기심에 가득 찬 청중들 앞에서 중국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얘기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 위안은 분연히 일어나 그 선교사의 말을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조국에 돌아와 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 세수도의 큰 거리에서도
상점과 주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광경이 너무나 흔했다. 움막집 앞에는 더러운 구종물이 흐르고 있었고 남루한 장님과 문둥이들이 우글거렸다. 그것은 화나면서도 부끄러운 풍경이었다. 울분이 그의 가슴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그래서 위안은 맹처럼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몰아내자. 위안은 맹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새 시대에 이렇듯 무지하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는 언제나 마음이 심약한 게 탈이었다. 맹처럼 비정해지는 법을 배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난한 자들 때문에 씨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다.